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앉아만 있다면 빠르게 달려오는 다른 차에 차이고 말 것이다. 윌 로저스, 미국의 배우이자 언론인. 제3부 위대한 결과. 인생의 반전을 불러오는 단순한 진리. 주제, 직선 코스로 가라. 우리 삶에는 단 하나를 실행에 옮기고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간단한 공식이 있다. 공식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는 바로 목적의식, 우선순위, 그리고 생산성이다. 이 세 요소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단 하나의 원칙을 두 개의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다. 당신이 가져야 할 큰 단 하나는 목적의식이고 작은 단 하나는 그 목적의식을 행동으로 옮길 때 필요한 우선순위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에 의해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나침반과 같이 이용한다. 그리고 목적의식의 인내를 따라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것이야말로 남다른 성과로 가는 가장 빠른 직선 코스다. 목적의식, 우선순위, 생산성을 빙산의 각 부분이라고 생각해보자. 일반적으로 물 밖으로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9분의 1,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성, 우선순위, 목적의식의 관계도 이와 똑같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것에 의해 결정된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고 또다시 역으로 목적의식과 우선순위는 사람들이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밀어붙인다. 수익이라는 결과물을 더하면 기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반 대중에게 보이는 것, 즉 생산성과 수익은 언제나 기업의 본질이자 기반인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에 의해 무리에 떠 있는 것이다. 모든 기업가는 생산성과 수익을 원하지만 그 두 가지를 얻는 최고의 길은 목적의식을 따르는 우선순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개인의 생산성은 모든 사업 수익의 기본 요소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 설명할 수 없다. 비생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기업이 기적처럼 수익을 높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훌륭한 기업은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생산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은 기업으로부터 가장 큰 보상을 받는다. 목적의식과 우선순위, 생산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성공하는 개인과 수익성 높은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이다. 제13장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삶이란 자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조지 버나드 쇼, 영국의 극작가. 자, 그렇다면 훌륭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목적의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가?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찰스 디킨스가 1843년에 쓴 고전 크리스마스 캐럴은 인색하고 냉담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스크루지가 사려 깊고 배려심 많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작품 중 하나이다. 마음이 차갑고 돈 한 푼에도 벌벌 떨고 탐욕스러우며 크리스마스를 비롯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을 경멸하는 스크루지는 인색함과 째째함의 대명사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선생이 되기에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전하고 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지독한 구두쇠 에버니저 스크루지에게 이전 동업자인 제이컵 말리의 영혼이 찾아온다. 오늘 밤 자네에게 경고를 해주려 찾아왔네. 아직은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있어. 앞으로 새 유령이 자네를 찾아올 것을 내가 한 말을 꼭 기억하게. 그 새 유령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령이었다. 여기서 잠깐 스크루지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보자. 디킨스는 스크루지가 마음속의 차가움 때문에 외모마저도 그대로 얼어버렸다고 묘사했다. 돈에 인색하고 언제나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스크루지는 돈을 최대한 적게 쓰고 최대한 많이 모으려 애쓴다. 그는 비밀이 많았으며 늘 홀로 지냈다. 길에서 그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 역시 그 누구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애정도 없고 고약하며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너그러운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삶은 외롭기 짝이 없고 그로 인해 세상은 불행하다. 밤이 깊어지자 세 명의 유령이 차례로 스크루지를 찾아와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준다. 유령들의 방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어떻게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지금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결국 그와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보게 된다. 끔찍한 경험을 한 그는 다음날 아침 몸을 벌벌 떨면서 잠에서 깬다. 전날 밤에 경험한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매우 기뻐하며 운명을 바꿀 시간이 아직 남아있음을 깨닫는다.
기쁨으로 정신이 멍한 상태로 거리로 달려나간 그는 처음 마주친 꼬마에게 시장에 가서 가장 큰 칠면조를 사서 익명으로 자신의 유일한 직원인 밥 크레칫의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볼 때마다 퇴짜를 났던 자선 활동가를 발견하고는 용서를 구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큰 돈을 기부할 것을 약속한다. 스크루지는 마침내 조카의 집으로 찾아가 오랫동안 어리석었던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초대를 받아들인다. 그의 진심 어린 축복의 말에 충격을 받은 조카 며느리와 이미 와있던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 앞에 앉은 사람이 스크루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보다 훨씬 늦게 출근한 밥 크레칫 앞에 스크루지가 나타난다. 이 시간에 출근을 하다니 무슨 짓이지? 이런 태도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구만. 이런 무서운 반응 앞에 크레칫이 무언가 변명하기 위해 입을 열기도 전에 스크루지가 다시 덧붙인다. 그래서 급료를 올려줄 생각이네. 스크루지는 그렇게 크레칫 가족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크레칫의 병약한 아들 타이니 팀에게는 의사를 찾아주고 제2의 아버지가 되어준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며 남은 여생을 보낸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찰스 디킨스는 훌륭한 삶을 만드는 간단한 공식을 보여준다. 목적의식을 갖고 우선순위에 따라 생산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디킨스가 말한 목적의식이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합쳐놓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우선순위가 곧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고 우리가 취하는 행동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삶이란 일련의 연속된 선택이며 우리의 목적의식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가 행동의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디킨스에게는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짓는 것이 곧 목적의식이었다. 스크루지는 비교적 단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캐릭터이므로 디킨스의 공식을 렌즈 삼아 크리스마스 캐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스크루지의 삶에 있어 목적의식은 처음에는 분명 돈이었다. 그는 돈을 위해 일했고 돈만 움켜쥐고 홀로 지내는 삶을 추구했다. 그는 사람보다 돈을 더 아꼈으며 돈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목표라고 믿었다. 그의 목적의식에 따르면 그의 우선순위는 뚜렷하다. 자신을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동전을 모으는 것은 그에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의 생산성은 언제나 돈을 버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과를 마치고 쉴 때면 동전을 셌다. 벌고 이익을 올리고 빌려주고 받고 정산하는 것. 이것들이 그의 하루를 채우는 활동들이었다. 그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냉정했다. 스크루지 본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목적의식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생산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비참한 삶에 지나지 않았다. 스크루지가 자신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 걱정한 동업자 제이컵 말리가 아니었다면 여기가 이야기의 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령들이 찾아온 뒤 스크루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선 그의 목적의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그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고 또 그가 생산성을 위해 집중하는 대상 또한 바꾸어 놓았다. 말리가 등장하면서 스크루지는 새로운 목적의식이 삶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경험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함께 살펴보자. 이야기가 끝날 무렵 스크루지의 목적의식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는다. 그들의 재정적 문제와 신체적 건강에도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남을 도우며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즐긴다.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돈은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선행만큼의 가치를 갖는다고 믿게 된다. 그럼 그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한때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이용하던 그가 이제는 돈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는다. 그의 최우선순위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되었다. 그의 행동은 어떤가? 언제나 가진 돈을 남들을 위해 쓰는 데 있어 생산성을 발휘한다. 이러한 변화는 놀랍고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보다도 뚜렷하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 목적의식에 따라 사는 삶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고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다. 주제: 목적의식이 주는 행복. 사람들에게 삶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라는 답을 가장 많이 들을 것이다. 구체적인 답변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마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행복은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동기가 무엇이든 우리가 살면서 하는 행동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만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자 한다. 주제: 동냥그릇. 어느 날 아침 임금이 궁에서 나와 한 거지와 마주쳤다. 임금이 거지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거지가 웃으며 대답했다. 제 바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화가 난 왕이 대답했다. 당연하지. 뭘 원하느냐? 그러자 거지가 경고했다.
제게 무언가를 약속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겁니다. 사실 그 거지는 보통 거지가 아니라 전생의 왕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전생에 다음 생에서 널 찾아와 깨우침을 주도록 하겠다. 이 생에서는 깨우침을 얻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나타나 널 도와주겠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었다. 전생의 스승을 알아보지 못한 왕이 고집을 피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난 어떤 바람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주 힘센 왕이다. 그러자 거지가 말했다. 아주 간단한 바람입니다. 이 동양 그릇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하지. 왕이 대답하고는 자신을 따르던 신하에게 명령했다. 이 거지의 동양 그릇을 돈으로 가득 채워라. 신하가 명령을 따랐다. 그런데 그릇에 돈을 붓자마자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는 붓고 또 부었지만 돈은 붓는 즉시 사라지고 말았다. 동양 그릇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왕국 곳곳에 이 기이한 소문이 퍼지자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왕의 명예와 권력이 달린 문제였다. 그래서 왕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왕국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괜찮다. 절대 이 거지에게 질 수 없다. 그러고는 왕은 계속해서 거지의 동양 그릇에 자신의 재산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다이아몬드, 진주, 에메랄드. 왕의 보물창고는 점점 바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거지의 동양 그릇은 채워지지 않았다. 무엇을 집어넣든 그 즉시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마침내 놀란 군중이 침묵 속에 지켜보는 가운데 왕은 거지의 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패배를 인정했다. 내가 이겼다. 마지막으로 나의 궁금증만 풀어다오. 이 동양 그릇의 비밀이 무엇이냐?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릇이 그저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우리의 목적의식이 거지의 동양 그릇처럼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른 어떤 것을 끊임없이 찾는 밑빠진 독. 이것과 싸우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살림을 늘리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하는 기쁨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기도 하다. 돈이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잠시나마 행복 지수가 솟구친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내 원상태로 돌아가고 만다. 예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이 행복이란 무엇인지 고민해왔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거의 비슷했다. 돈과 재산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지속적인 행복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성공만 찾게 되기 쉽다. 왜 그럴까? 일단 원하는 것을 얻고 나면 새로 얻은 것에 금세 익숙해지기 때문에 머지않아 행복감이 사라진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 새 생활의 지루함을 느끼고 또 새로운 무언가를 손에 넣고자 한다. 그보다 더 심각하게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넣은 것을 즐기려 하지도 않고 곧장 다시 일어서서 다른 무언가를 찾아 움직이게 될 수도 있다. 거지로 남기에 딱 좋은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속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가? 주제,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미국 심리학협회의 전 회장인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우리의 행복에 5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긍정적인 감정과 기쁨, 성취, 인간관계, 참여, 그리고 의미이다. 이 중에서도 그는 참여와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줄 방법을 찾아 거기에 더 몰입하면 할수록 오랫도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이 더 큰 목적의식을 충족시킨다면 가장 강력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행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돈을 예로 들어보자. 돈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모두를 상징하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많은 이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노련한 기업가부터 고등학생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에 대해 가르쳤다. 그들에게 돈을 얼마나 벌고 싶은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매우 다양한 답변이 나왔지만 공통적으로는 금액이 매우 높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숫자를 골랐느냐 라고 물으면 되게 잘 모르겠다와 비슷한 답변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뜻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라고 되물었다. 그러면 열이면 100만 달러에서 시작해 그 위에 숫자를 답으로 말했다. 어떻게 그 같은 결론을 내렸느냐고 물으면 많은 이들이 그게 부자처럼 보여서 라고 대답했다.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이랬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그건 모두 당신이 그 돈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란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 이외에도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러한 정의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재정적으로 부유하려면 먼저 삶의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목적의식이 없으면 언제 충분한 돈을 갖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따라서 결코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아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분명 그렇게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 효과가 사라진다. 돈이 행복감을 계속해서 가져다 주는 건 그 돈을 원하는 이유에 달려있다. 흔히 목표가 수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고들 한다. 하지만 행복의 경우에는 다르다. 행복이 목표일 때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통해서만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저 돈을 목적으로 더 많은 돈을 원한다면 그 돈을 통해 얻고자 하는 행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더 많은 재산보다는 더 큰 목적의식을 가졌을 때 나타난다. 그래서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주제, 흔들림 없는 변화의 시작. 목적의식은 개인적 강인함, 즉 자신의 신념을 굳게 믿고 그것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의 궁극적 원천이다.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매일 그것과 발맞춰 행동해야 한다.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더욱 또렷이 보이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것은 또다시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빨라지면 누구보다도 빠른 선택이 가능해져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고의 선택지를 갖게 되면 최고의 경험을 할 기회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어디로 갈지 잘 알면 인생이 제공하는 최고의 결과물과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유다. 목적의식은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도움이 된다. 때로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 일을 피해 돌아갈 길을 찾기 힘들 때가 있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다 보면 자기 나름의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때 잘 안 풀리더라도 스스로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더욱더 노력할 수 있는 동기와 의지가 생긴다. 남다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공할 때까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목적의식은 스스로 정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강력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신이 하는 일이 목적의식에 부합할 때 당신의 삶은 리듬을 타듯 수월하게 움직일 것이고 당신의 발걸음은 머릿속과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일치하게 될 것이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것이다. 나의 목적의식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조언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이 최대한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는가? 가르치는 것은 거의 30년 가까이 나의 단 하나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고객들에게 시장에 대한 것과 훌륭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교실에서, 영업회의에서 아니면 1대1로 영업사원들을 가르쳤다. 그러고 나서는 기업가들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했다가 이후 주제를 넓혀 성과를 위한 모델과 전략으로 바뀌었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구체적인 삶의 원칙들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해오고 있다. 가르치는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지도했고 그 내용을 다시 책으로 내놓았다. 하나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 행진을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드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시간이 시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언제든 생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니 말이다. 핵심 개념. 첫 번째, 행복은 만족으로 가는 길에 나타난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하지만 무작정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은 큰 목적의식을 갖고 매일 하는 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만의 큰 이유를 발견하라. 무엇이 자신을 움직이는지 자문하며 자신만의 목적의식을 찾아라. 아침에 잠에서 깨고 힘들고 지칠 때도 계속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종종 이것을 자신만의 큰 이유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에 흥미를 갖는 이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다. 세 번째, 정답을 고르기보다 방향을 정해라. 목적의식이라고 하면 너무 진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려워할 필요는 없다. 단순하게 그것을 인생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원하는 단 하나라고 생각해라. 성취하고 싶은 무언가를 적은 다음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지 설명하라. 제13장 끝. 제14장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라. 계획을 세우는 건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일이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앨런 라킨, 미국의 시간관리 전문가. 여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느냐에 달렸지. 고양이가 대답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상관없잖아. 루이스 켈러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앨리스와 채쇼 고양이와의 대화를 보면 목적의식과 우선순위의 밀접한 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면 그 어디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 혹은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방향이나 목적의식이 없어도
무슨 일인가를 하면 어디론가 갈 수는 있다. 하지만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딘가에 가는 경우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행동이 따르기 마련이다. 주제: 큰 그림을 위한 점입기. 스크루지가 깨달았듯 우리의 삶은 우리가 품는 목적의식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스크루지도 직면해야 했던 한 가지 문제가 있다. 목적의식이 바꿔놓는 우리 삶의 크기는 거기에 연결된 우선순위의 힘과 정비례한다는 것이다. 우선순위가 없는 목적의식은 무력하다. 우선순위, priority라는 말은 14세기 라틴어의 prior, 즉 첫 번째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가장 중요한 무언가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다. 이 단어는 20세기까지도 단수로만 쓰였으나 곧 세상이 그것을 중요한 무언가라는 의미로 쓰기 시작하면서 복수인 priorities가 만들어졌다. 처음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오늘날 우리는 앞에 최고의, 우선의, 첫 번째, 주요한, 가장 중요한 같은 단어를 붙임으로써 우선순위라는 말의 이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 우선순위라는 단어가 참으로 흥미로운 여정을 거친 것 같지 않은가? 그러니 이 말을 할 때는 주의하는 것도 좋다. 우선순위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어도 어떤 단어를 택하든 거기엔 탁월한 성과를 내기 위한 단 하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 설정에 대해 가르칠 때마다 나는 목표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함께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다. 그러기 위해 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만드는가 라고 묻는다. 매우 다양하고도 좋은 답변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당면한 현재다. 지금 당장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우리의 과거는 이전의 현재이고 미래는 잠재적인 현재에 불과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강력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을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애초에 우리가 왜 우선순위를 만드는지 강조하기 위해서다. 성공에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이번의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에 무엇을 경험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지금과 모든 미래 지금들은 분명 당신이 이 순간에 설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와 미래의 자신 중 승리를 거두는 쪽이 바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정 요인이다. 오늘 $100를 받겠느냐, 내년에 $200를 받겠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는가? $100? $200? 만약 당신의 목표가 이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200를 택할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한다. 사람들은 작은 보상보다는 큰 보상을 좋아하면서도 현재의 보상과 미래의 보상을 비교할 때는 현재의 보상을 훨씬 더 선호한다. 미래의 보상이 훨씬 크더라도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과도한 가치 폄하라고도 불린다. 보상이 먼 미래에 발생할수록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즉각적인 동기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멀리 있는 물체가 작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것이 현재의 것보다 작다고 오해하고 가치를 폄하한다.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200를 포기하고 오늘 그 절반만을 받는 것을 선택하는지 이것으로 설명된다. 그들의 현재의 중시 편향이 논리를 앞서고 그래서 잠재적으로 남다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큰 미래를 그대로 놓쳐버리는 것이다. 만약 매일 이런 식으로 산다면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상상해보자. 만족 지연에 대해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는가? 마시멜로 한 조각으로 단순하게 시작된 경험이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가. 우리에게는 유혹을 뿌리치고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적의식을 완수하는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단순한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 바로 그것을 도와줄 것이다.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라는 필터로 미래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만들어보자. 큰 인형 속에 크기가 작은 인형이 겹겹이 들어있는 러시아의 마트료시카 인형처럼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가 오늘 해야 할 단 하나 속에 들어있고 이것은 다시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하나 안에 들어있고 또 이것은 이번 달에 해야 할 단 하나 안에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작은 것이 합쳐지고 더해져 결국 큰 것을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했다면 당신도 줄을 맞춰 도미노를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 어떻게 당신의 생각을 이끌고 당신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라. 최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5년 내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5년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올해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달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달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번 주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오늘의 목표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 5년의 목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 이번 주의 목표, 오늘의 목표를 위해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인내심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읽어보길 바란다. 이 긴 문장이 왜 필요할까? 지금 당장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생각하는 법을 훈련하고 하나의 목표를 다음 목표와 연관 짓는 법을 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크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일에만 파고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러한 질문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중간 단계를 다 건너뛰고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 최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는 순간은 먼 미래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물론 거기에 오늘, 이번 주 등을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위에서 설명한 모든 단계를 차례대로 다 집어넣지 않으면 당신이 원하는 강력한 우선순위는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이유다. 목표 달성까지 필요한 모든 내일에 오늘을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을 당신이 가진 모든 내일과 연결시켜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 26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화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의 학생들은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보았고, 예를 들어 시험에서 A학점을 받는 것. 다른 한 그룹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 시험에서 A학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공부 과정 등을 머릿속에 그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정을 시각화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 결과만을 그려본 학생들보다 먼저 공부를 시작하고 더 자주 함으로써 더 높은 성적을 거둔 것이다. 우리는 과도하게 낙관적이고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평균 이상이라고 자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수반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를 범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계획의 오류라고 부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정을 시각화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즉,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여러 단계를 각각으로 쪼개어 생각하면 남다른 성과를 위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이 효과가 있는 이유다. 나는 사람들과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눈다. 그들이 내게 무엇을 해야 좋겠는지 물을 때 이 대화는 특히 효과가 있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고 싶습니까? 그러고 나서 현재에 근거한 목표 설정 방법을 함께 익히다 보면 그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답을 알아낸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를 내게 알려줄 때쯤이면 나는 웃으며 이렇게 묻는다. 그럼 지금 당장 가서 그 일을 해야지요. 왜 아직도 여기서 나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마지막 단계는 자신이 찾은 답을 종이에 적는 것이다.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조언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2008년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게일 미투스 박사는 다양한 직업과 국적을 가진 267명의 실험 참가자를 선발해 실험을 실시했다. 그중 자신의 목표를 직접 적어둔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9.5%나 높았다. 목표와 가장 중요한 것을 적어두는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 살기 위해 당신의 해야 할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게 된 다음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이다. 핵심 개념. 첫 번째, 단 하나만 있을 뿐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돕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다. 여러 개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지만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진 것, 자신의 단 하나는 언제나 하나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지금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라. 미래의 목표를 아는 것이 첫 걸음이다. 거기까지 이르는데 필요한 여러 단계를 확인한다면 지금 당장 성취해야 할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아낼 수 있다. 세 번째, 펜을 들어 적어라. 목표를 종이에 써서 늘 가까이에 두어라. 제14장 끝. 제15장 생산성을 위해 살아라. 나의 목표는 더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프랜신 제이, 미국의 작가. 스크루지가 유령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곧장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 캐럴은 수많은 옛날 이야기들 중 하나로 묻혀버렸을지 모른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곧장 실행했다. 새로이 얻은 목적의식에 열정을 불태우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우선순위에 맞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을 시작했다. 생산적인 활동은 삶을 바꾸어 놓는다. 영화 속에서 군인들이 고지를 점령할 때 가서 생산성을 높이자 라고 외치는 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은 코치나 관리자 아니면 장군들이 아랫사람들의 감정을 돋우고 영감을 불어넣기 위해 쓰는 구호는 아니다. 힘든 도전에 뛰어들거나 경쟁에 나설 때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아니다. 그리고 디킨스 역시 스크루지의 변모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스크루지의 생산성은 분명 높아졌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 생산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바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업무에서 원하는 것은 생산성 향상이다. 우린 언제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일하거나 놀거나 먹거나 자거나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숨 쉬거나 살아있다면 무언가를 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할 때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중요한 일만이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결국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고 거기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순간 탁월한 성과가 나온다. 생산성을 위해 살면 남다른 성과가 나온다. 생산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나는 이런 질문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시간관리 시스템을 씁니까?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은 종이 달력, 전자 달력, 하루 일정표, 주간 일정표 등 교실에 모인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러한 답을 듣고 나면 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걸 선택했습니까? 선택 이유 역시 모양, 크기, 색상, 가격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기준이 다 나온다. 하지만 이때 학생들은 10중 8구 그 시스템의 기능이 아니라 형식을,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그친다.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관리 시스템을 쓴다는 거죠? 라고 되물으면 항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게 무슨 소리죠? 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는데도 어떤 이들은 돈을 많이 버는 반면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버는 돈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항상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말을 이어나간다. 그게 사실이라면, 즉 시간이 돈이라면 시간 관리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버는 돈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1년에 1만 달러짜리 시스템을 쓴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2만 달러 시스템, 5만 달러, 10만 달러, 아니면 50만 달러 시스템, 그것도 아니면 100만 달러가 넘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까? 침묵.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되묻는다. 얼마나 버십니까? 돈이 결과를 보여준다면 시간 관리 시스템의 성공 여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생산성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삶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내 고객이었던 사람은 모두 100만 장자이거나 나중에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일어난 일이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을 생산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은 그저 남들보다 오랫동안 일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정해두고 독하게 그것을 지킨다. 그들은 그것을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탁월한 성과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주제: 결과를 바꾸는 시간 확보의 기술. 나는 잠이 많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잠이 많다. 단순히 사람들을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어떤 때 보면 내 유전자는 토끼보다는 거북이와 더 많이 닮은 것 같다. 반면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타고났다. 놀랍게도 그들은 오랜 기간 야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치지도 않는다. 그들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으나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 몸이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건 내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나는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생산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해답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시간 확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미리 정해두면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시간 확보는 시간을 일의 중심에 두는 매우 결과지향적인 방식이다.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끝나도록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주어진 일에 모든 생각을 집중하라. 햇빛은 초점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종이를 태우지 못한다. 시간을 확보하는 일은 에너지를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에 힘을 쏟게 해준다.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그러니 달력을 꺼내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따로 표시해 둬야 한다. 한 번 하고 끝날 일이라면 적절한 시간과 날짜를 따로 정하라. 정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면 습관이 되도록 매일 적당한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다른 프로젝트, 서류 작업, 이메일, 전화통화, 편지, 회의, 그리고 다른 모든 일들은 그 일이 끝난 다음에 하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면 평생을 가장 생산적인 날들로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통 사람들의 하루는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시간이 점점 더 부족하게 된다. 생산적인 사람들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매일 이렇게 따로 확보해둔 시간을 위해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라. 오늘 다른 모든 일을 더 쉽거나 필요 없게 만들 나의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자신의 성과를 남다르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가장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가장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 그들은 느리지만 확실히 자기만의 단 하나를 통해 조직 내에서 명성을 얻고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그들이 없는 조직을 상상하지 못한다. 불필요한 다른 모든 일들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은 당연히 정반대의 처지에 놓인다. 그날에 정해둔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 시간을 다른 모든 일에 쏟아도 된다. 이때 초점 탐색 질문을 이용해 다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일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과감히 투자하라. 하루 일과가 끝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라. 불필요한 다른 모든 일을 다 마치면 물론 그날 밤 잠을 더 푹 잘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당신을 승진시켜주지는 않을 것이다. 시간 확보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확실히 끝내겠다고 자신과 약속하라. 훌륭한 영업사원은 계약을 따내고 훌륭한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을 만들며 훌륭한 화가는 그림을 그린다.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직급이든 매일 달력의 빈칸을 채워라. 매일 훌륭해지기 위한 노력에 시간을 투자할 때 훌륭한 성공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남다른 성과를 올리고 위대함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3가지 시간을 순서에 따라 확보해보자. 첫 번째, 휴식 시간 확보하기.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 확보하기. 세 번째, 계획할 시간 확보하기. 첫 번째, 휴식 시간 확보하기. 성공한 사람들은 매년 휴가 계획을 정하며 한 해를 시작한다. 왜일까? 그들은 그 시간이 필요함을 알고 자신에게 그런 시간을 낼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번의 휴가 사이사이에 틈틈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은 휴식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는다. 자기에게 그럴 자격이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리 휴식 시간을 정해두면 사실상 업무 시간을 중심으로 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된다. 또한 자신이 언제 쉴지 다른 이들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한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처음부터 재충전하고 스스로에게 보상을 내릴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시간을 내어 쉬어라. 긴 주말과 긴 휴가를 따로 떼어두고 그것에 맞춰 쉬어라. 그러면 전보다 더 에너지를 회복하여 더 여유롭고 생산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원활히 기능하려면 휴식 시간이 필수적이고 당신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쉬는 것은 일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물론 성공한 사람들 중에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역할 모델이 아니다. 그들은 성공하는 데 있어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고 행동했음에도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 확보하기.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한 다음에는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라. 그렇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번째로 온 것이 맞다. 왜 그럴까? 개인적인 재창조의 시간을 무시하고는 행복한 마음으로 성공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먼저 휴식 시간을 따로 정해둔 다음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찾아라.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즉 탁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일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계획한다. 그들이 매일 잡는 가장 중요한 약속은 자신과의 약속 시간이며 절대 그것을 어기는 법이 없다. 따로 떼어둔 시간 내에 단 하나의 일을 마치고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반드시 하루 일과를 끝낼 필요는 없다. 그런 경우 그들은 초점 탐색 질문을 이용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정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에 대해 구체적인 목표가 정해지면 시간이 초과되든 남든 일단 그것을 끝내고 본다. 시간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는가라는 책에서 저자 로버트 레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계에 나온 시간을 바탕으로 일한다고 지적한다. 퇴근 시간이네. 그럼 내일 봐. 같은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중요한 업무에 따라 일하며 내일은 내가 끝낼 때 끝나 라고 말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특정 시각이 되었다고 퇴근하지 않는다. 젖소의 젖을 다 짠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간다. 중요한 결과가 달린 경우라면 어떤 직업, 어떤 직급도 마찬가지다. 생산적인 사람들은 업무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한다. 그들은 자신이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완수할 때까지 일을 중단하지 않는다. 관건은 하루 중 최대한 이른 시간 중에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다. 출근하여 급한 일을 처리할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정리하고 곧장 단 하나의 일로 넘어가라. 내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씩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다. 오타가 아니다. 다시 말하겠다.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솔직히 말해 그게 최소 권장 시간이다. 시간을 그보다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저자 스티븐 킹은 자신의 작업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의 일정은 꽤 명확히 정해져 있다. 아침 시간은 무엇이든 새로운 일, 현재의 집필 같은 것을 하는 시간이다. 오후에는 낮잠을 자고 편지를 쓴다. 저녁은 책을 읽고 가족과 함께 보내고 텔레비전으로 레드삭스 경기를 보고 급한 수정이나 검토를 하는 데 쓴다. 기본적으로 오전이 집필을 하는 가장 주된 시간이다. 하루에 4시간이라는 말은 스티븐 킹의 소설보다도 무섭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성과를 보고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스티븐 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성공적이면서도 가장 많은 책을 내는 작가가 아닌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 한 명은 꼭 이렇게 말한다. 그거야 스티븐 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 같습니다. 그가 스티븐 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스티븐 킹이 된 걸까요? 그러면 반박하고 나선 사람도 금세 수그러들고 만다. 성공한 다른 수많은 작가들처럼 스티븐 킹 역시 집필 초기에는 시간을 쪼개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글을 써야 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심지어 점심시간도 좋았다. 그의 본업 때문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작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일단 남다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자신만의 단 하나의 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그런 뒤에 점차 안정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따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팀의 고위 비서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 전부터 상당한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방해를 받았다. 수시로 이메일이 왔다는 알림이 뜨고 동료들이 들락거렸으며 다른 팀원들도 끊임없이 그녀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졸라댔다. 게다가 그 일은 잡무가 아니라 엄연히 그녀의 본 업무 중 하나였다. 결국 그녀는 노트북을 빌리고 회의실을 예약해 수시로 들락거리는 사람들과 급하지 않은 요구들을 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자 일주일이 안 되어 회사의 모든 사람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그녀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러기까지 한 달도 1년도 아닌 딱 일주일이 걸렸다. 회의 시간은 조정되었고 업무는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녀는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누구든 무슨 일을 하든 많은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도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기업가인 폴 그레이엄의 2009년 에세이 생산자의 스케줄, 관리자의 스케줄을 보면 많은 시간을 따로 확보해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알 수 있다. 혁신적인 벤처 캐피탈 회사인 Y 컴비네이터의 창립자 중 한 명인 그레이엄은 일반 기업의 경우 일정을 짜는 전통적인 방식 때문에 기업 문화 자체가 기업의 생산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레이엄은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 생산, 일하기 혹은 창조하기이고 다른 하나는 관리, 감독하기 혹은 지시하기다. 생산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계약을 맺고 인재를 뽑고 제품을 생산하고 아니면 프로젝트와 계획을 실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러한 업무는 대체로 하루의 절반이나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반면 관리자의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된다. 관리자의 경우 이 회의에서 저 회의로 불려다니고 남을 감독하거나 지시하는 사람들은 보통 권력과 권한을 갖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게 한다. 이러다 보면 큰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작업 시간이 필요한 생산자들이 엉뚱한 시간에 회의에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자기 자신과 회사를 전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바로 그 시간을 방해받기 때문이다. 그레이엄은 이러한 통찰을 이해하고
Y 컴비네이터의 새로운 기업 문화를 심었다. 이 회사는 모든 일정이 철저히 생산자의 시간에 맞춰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회의는 하루 일과의 마지막 시간에 집중되어 있다. 탁월한 성과를 경험하려면 아침에는 생산자가 되고 오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라.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의 일을 마치는 것이다. 하지만 매일 단 하나의 일을 할 시간을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당신의 단 하나는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계획할 시간을 확보하기. 따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 마지막 우선순위는 바로 계획할 시간이다.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자 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다. 연간 계획의 경우에는 궤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끔 연말쯤에 잡되 내년의 시작이 지체될 정도로 늦어선 안 된다. 최종의 목표와 5년의 목표를 살펴보고 그 길에 접어들기 위해 내년에 반드시 어떤 진척을 이루어야 하는지 평가하라. 새로운 계획을 몇 가지 더 하거나 기존의 것을 수정하거나 혹은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도 있다. 매주 1시간을 따로 떼어 연간 목표와 월간 목표를 검토하라. 먼저 연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달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물어라. 그런 다음 월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지 물어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을 바탕으로 올해의 목표, 이번 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 주에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과 같다. 도미노를 세우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판단한 뒤 달력에 그만큼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어라. 2007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자 브래드 아이작은 어느 인터뷰에서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트로부터 배웠다는 생산성의 비결을 공개했다. 사인펠트가 유명해지기 전 전국의 코미디 클럽을 전전하고 있을 당시 아이작은 한 오픈 마이크, 클럽 등에서 누구나 노래나 장기자랑 등을 할 수 있는 마이크 개방 시간 코미디 클럽에서 그와 마주쳤다. 아이작은 사인펠트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코미디언이 될 수 있을지 물었다. 그러자 사인펠트는 매일 재미있는 농담을 하나씩 만드는 것이 비결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커다란 달력을 사서 벽에 걸어놓고 새로운 농담을 지어낸 날마다 커다랗게 빨간 X 표시를 한다고 했다. 며칠이 지나면 빨간색 사슬이 생겨요. 계속 그렇게 하면 사슬이 매일 점점 더 길어지죠. 그 사슬을 보는 게 즐거워질 겁니다. 특히 몇 주 연속하게 되면요. 이때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슬을 끊지 마세요. 사인펠트의 방법에서 특히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단 간단하다. 그리고 단 하나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저절로 가속도가 붙는다. 텅 빈 달력을 보면 세상에 이걸 1년 내내 어떻게 하지? 라고 덜컥 겁이 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신의 가장 큰 목표를 현재로 불러와 단순히 다음번 X를 표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 정치인 월터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끊기는 장거리 경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여러 개의 단거리 경주이다. 이 짧은 경주를 계속 이어가면서 사슬을 연결하면 일은 점점 더 쉬워진다. 가속도와 동기가 노력을 대신해 줄 것이다. 하루하루 자신의 가장 중요한 도미노를 넘어뜨리면 마법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사슬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루에 하나씩 할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습관, 강력하고 새로운 습관이 몸에 익을 때까지 말이다. 간단하게 들린다고? 정말 그렇다. 미리 정해둔 그 시간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말이다. 주제, 방해물 정리의 기술. 시간을 확보하고 그것을 지키려면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시간을 따로 정해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지라도 그 시간을 보호하는 건 어렵다. 세상은 당신의 목적의식이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지켜야 할 책임도 없다. 그 책임을 가진 건 당신이다. 따라서 당신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소홀해지는 자신으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은 당신의 임무다. 확보한 시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변경하거나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군가 그 시간에 당신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 한다면 이렇게 말해라. 미안하지만 그 시간에는 이미 약속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시간이나 대안을 제시하라. 그 사람이 실망하는 기색이라면 공감을 표하되 절대 뜻을 굽히지는 마라. 탁월한 성과를 지향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한다. 자신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다. 가장 힘든 부분은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잘 피해 다니는 일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즉 직속 상사나 주요 고객,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급하다면서 무슨 일인가를 부탁할 때 어떻게 안 된다고 대답한단 말인가. 이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그 일을 몇 시까지 마쳐도 괜찮을까요? 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들어 묻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요구는
즉각적으로 마쳐야 하는 일이라기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손에서 털어내고 싶어 하는 것뿐이라서 부탁을 한 사람은 대체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요구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여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당신이 하던 일을 멈추고 부탁받은 일을 해라. 이런 경우에는 확보한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대체할 시간을 찾아라 라는 원칙을 따라 즉각 다른 시간을 비워야 한다. 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 이미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다면 미리 정해둔 시간을 지키기가 매우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단 하나의 일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다른 모든 일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조차 안 될 때도 있다. 관건은 단 하나의 일이 완수될 때 넘어가기 시작할 도미노의 모습을 머릿속에 확고히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른 모든 일이 더 쉬워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다. 처음 시간 확보를 시작했을 때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나의 단 하나의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모든 일은 나의 집중력을 흐리는 잡무에 불과하다 라고 쓰인 종이를 책상 앞에 붙여놓는 것이었다. 한번 시도해 보길 바란다. 나뿐만 아니라 남들도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라. 그런 다음 자기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문처럼 말해라.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업무 방식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것이다. 믿기 어렵다면 일단 한번 해봐라. 당신을 방해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울 수 없다는 점이다. 단 하나의 일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의 니즈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될 수도 있다. 업무를 단순화시키고 하나의 일에 초점 맞춘다고 해서 삶이 당장 단순해지는 것은 아니다. 나를 좀 처리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다른 일들은 언제든 존재할 것이다. 언제든 말이다. 그러니 해야 할 다른 일들이 수시로 떠오른다면 그것들을 할 일 목록에 적고 일단 눈앞에서 치워라. 그렇게 하면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시점이 오기 전까지 시야에서도 마음속에서도 잠시 지울 수 있다. 따로 확보해둔 시간이 방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다. 여기 초점을 흐트리는 일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단 하나에만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효과적인 4가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벙커를 지어라. 남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장소를 찾아라.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다면 방해하지 마시오 표시를 붙여라. 유리벽으로 되어 있다면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라. 칸막이가 쳐진 책상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사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접이식 가리개를 세워라. 필요하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라. 해밍웨이는 매일 아침 7시 자신의 침실에서 글을 쓰는 매우 엄격한 일정을 고집했다. 매우 재능 있는 경영서 전문 작가인 댄 히스는 집필에만 집중하기 위해 중고 노트북을 사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모두 지우고 하는 김에 무선 네트워크 드라이버도 다 삭제하고는 이 구닥다리 기계를 들고 커피숍으로 향했다. 이 두 사례가 조금 극단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어딘가 조용한 빈방을 찾아 문을 닫기만 하면 된다. 두 번째, 물자를 비축하라. 화장실을 갈 때 빼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사무용품, 재료, 간식 혹은 음료를 벙커에 비축하라. 커피를 뽑으러 잠시 나갔다 오기만 해도 거기서 당신에게 무슨 일인가를 시키려는 사람을 만난다면 당신의 하루를 망칠 수 있다. 세 번째, 지뢰를 찾아 없애라. 전화기를 끄고 이메일을 닫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빠져나와라.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관심을 100% 받을 자격이 있다. 네 번째, 도움을 구하라. 당신을 찾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시간이 나는지 미리 알려라. 그들이 당신의 큰 그림을 알아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정해두기 위해 끊임없이 누군가와 아니면 자기 자신과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면 초점 탐색 질문을 던져라. 다른 모든 일을 더 쉬워지게 혹은 불필요하게 만들 나의 시간을 보호해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핵심 개념. 첫 번째, 연관지어 생각하라. 당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과 당신이 오늘 하는 일의 방향이 서로 맞을 때 탁월한 성과가 날 수 있다. 목적의식을 생각하며 그것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라. 우선순위가 뚜렷해지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당연히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 하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따로 정해라. 하루 일과 중 이른 시간을 그것도 많이 따로 떼어두어라. 한 번에 4시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다. 시간 확보가 재판대에 오른다면 당신의 달력은 당신을 유죄 판결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정해둔 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단 하나의 일을 하는 나를 방해할 자격이 없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워라. 그래야 이것이 효과가 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세상 사람들의 방해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되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 때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라. 정해둔 시간은 당신과 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제15장 끝.